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씨는 포근한데 어제 내린 눈 때문에 도로 곳곳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2018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더 이상 어색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요즘입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1월 잘 정리하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좀 더 활기차게 맞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잘 준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인상 결정됐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알바 시급을 올려주는 게 맞긴 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경기가 좀 많이 좋아져서 활성화되면 이런 것도 좀 풀리긴 한데 어느 게 먼저인지 그거에 따라서도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알바 시급을 올려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업자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좀 보태주시면 또 그게 또 선순환돼서 또 우리 또 장사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다 보니까 그것도 허덕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꼭 써야 되는 입장에서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단 수익도 안 남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운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가게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저에 필요한 돈을 얘기하는 거여서 최저임금이 갑자기 확 바뀐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바꿨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손실이 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이제 여러 명을 쓴다고 이제 들은 것 같은데 비 좋은 개설구죠. 시급은 올랐는데 수입은 똑같으니 뭐. 예, 여러분들의 얘기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지금 들어봤는데요. 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오늘 한 달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16.4% 상당히 좀 큰 폭이죠. 이렇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한 달에 맞아서 실제 알바 현장 상황과 분위기는 어떤지 청년 유니온의 김병철 노동상담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7,530원 지금 올랐죠. 최저임금 그죠?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영세한 사업체일수록 7,530원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도 1월 달엔 많은 사업장들이 혼선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건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7,530원은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이에요. 언론에서 이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알바생들의 알바 자리가 줄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작년 어떤 여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53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제 수많은 이제 청년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건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20만 원의 월급이 늘은지라 삶을 꾸려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와
한편으로는 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많은 사업장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기사들 좀 한 달 내내 접하면서 다음에 최저임금 올해만큼 인상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좀 걱정도 쌓여가는 게 좀 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현장에서 알바생들이 실제로 일자리가 줄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네, 일단 아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좀 약간 더욱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저희한테 좀 접수된 좀 일부 사례로서는 뭐 이제 아주 뭐 일자리가 아주 줄어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뭐 근로시간이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조금 뭐 임금이 줄어든다든지 좀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되고 있는 좀 사례들도 좀 제보가 되고 있는데, 근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최저임금의 급격한 좀 인상으로 예. 좀 마치 없었던 문제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좀 사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소위 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든지 꼼수 등의 문제들은 예전부터 좀 수많은 현장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좀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으로 원인을 내세우는 거는 다소 좀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반 청취자분들도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발생한 문제처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존 일터에서의 불이익 같은 것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틀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걸 좀 구체적인 사례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가령 좀 한 사례 중에 이제 일주일에 16시간을 일을 하면서 예. 좀 주휴수당까지 챙겨 받고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있었는데, 예. 네, 올해 들어서 이제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이제 줄어들게 돼가지고 예. 이제 법적 이제 요건인 주휴수당 요건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실 문제가 또 있었어요. 좀 네. 이렇게 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그것이 최저임금의 인상만으로 그것을 원인을 찾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보시죠? 좀 다양한 좀 원인들이 있기는 한데요. 예. 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예전부터 좀 일터에서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좀 영세자영업장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 본사와의 좀 납과 후려치기, 갑질로 표현되는 좀 불공정 거래 계약 거래에 좀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기에 좀 경영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좀 원인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한 그리고 건물주들이 좀 합리적 이유 없이 임대료를 무자비하게 올리는 문제들이 좀 이제 어쨌든 사장님들께 좀 상당한 타격이기도 하거든요.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현명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세 사업장들이 지금 임대료 문제라든지 불공정 거래의 관행 때문에 상당히 이 자정 상태가 어렵다. 예? 그래가지고 일주일 1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금 예를 들자면 14시간으로 16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게 해가지고 임금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좀 인건비에 좀 타격이 가고 있는. 인건비에. 아니, 근데 이게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든지 건물주 임대료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16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고 막 이런 현상이 지금 그럼 왜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죠?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이 조금 급격하게 사실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제 영세자영업장,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상당히 좀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장 이제 당장 어쨌든 이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당장의 좀 수단이 좀 인건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실제로 본질적 문제인 임대료 문제와 실제로 대기업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 계약, 이것을 끊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이 수학에 조금 입을 붙여보세요. 조금 소리가 멀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렇다면은
내년에 이제 이게 또 오르는 게 좀 힘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 예. 느끼고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일단은 좀 근거라고 했을 때. 예. 지금 이제 한 달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들도 그렇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고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 경영난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선순환 구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좀 약간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게 한 달 사이에 지금 통계상으로 작년 1월 달에는 최저임금 관련된 기사가 1,300건이었는데 올해 한 달 사이에 14,000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거의 10배 이상의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좀 약간 사실은 조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좀 시행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있다는 좀 이런 호도들이 좀 약간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 청년들한테 좀 불안감을 좀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아하. 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임대료 못 올리게 하는 거 이거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또 문제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정부가 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임금 보전을 정부가 13만 원씩 해주고 이러는 거 왜 아시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지원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0.7%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책적 홍보가 국가 차원에서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느끼고요. 근데 다만 이 정책을 좀 이렇게 신청하는 데 있어서 첫 월급 좀 명세서가 필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장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월급 이제 한 달씩 2018년 한 달씩 월급이 나가고 그 월급 명세서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신청률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이 가령 2018년도 12월에 이거를 신청을 하더라도 그 정보를 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 사실 그 이후에 좀 신청하는 것까지 좀 이렇게 지켜봐야지만 이 정책에 대한 좀 실효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4대 보험 문제가 가장 크다. 예? 이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 4대 보험으로 나가는 돈, 업주 입장에서 볼 땐 4대 보험으로 나가는 돈이나 지원받는 돈이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게 그거라서 신청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4대 보험의 가입을 이제 안 시키려는 좀 사업자들이 예전부터 사실 계속 있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어쨌건 고용노동부에서 좀 약간 제대로 좀 약간 조사와 좀 단속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실 4대 보험 가입은 어쨌건 의무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부 이 언론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알바생들 자체가 4대 보험 드는 것을 꺼려한다. 4대 보험을 드는 것만큼 차라리 나한테 현금으로 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라는 그래서 이 4대 보험 가입률이 또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알바생들이 그 일부 아르바이트 이제 노동자들이 좀 그렇게 좀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만 이런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워낙에 저임금인지라 4대 보험료를 나가는 사실 그 금액조차도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쨌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아무래도 좀 당장 어떤 생계를 급하게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지라 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이제 최저임금의 어쨌건 더더욱 이제 인상과 더불어 좀 이렇게 삶을 그런 어쨌든 대책들이 더더욱 이제 필요하다고 좀 여겨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의 김병철 노동상담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3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내린 눈 때문에 상당히 길이 미끄럽습니다. 자, 교통 상황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내린 눈은 오늘 제설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근길 주행 여건이 좋지 않고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현재 고산자로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송파초교 구간 나비차로에는 제설 작업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차로 변경 시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에서도 성산로 연세대에서 연세대 장례식장 입구 2차선에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여파로 성산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각별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길게 이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다시 서강대교 지나서 동작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 일대부터 성산대교 일대, 다시 여의도권 부근부터 강남권 영동까지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이 확정이 됐는데 모두 144명의 선수로 포함해서 임원까지 219명의 이 선수단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144명의 선수들, 그 임원까지 합쳐서 219명의 선수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 7개 종목, 15개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 8개로 이 금메달 기준으로 한 메달 순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매번 올림픽 열릴 때마다 이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선수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이 판정 시비가 늘 있었고요. 이 공정하지 못한 경기 운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피해를 입지 말라고 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임원들도 이 관련 규정 열심히 공부하고 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가지고 이 평창올림픽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메달 따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수들이 자신의 노력한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죠. 성적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어제 입국했죠. 그죠? 근데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 선수 말이에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핑 혐의 때문이다. 이걸 분명히 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입국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 빅토르 안 선수에 대한 이 평창올림픽 참가 금지 결정에 대해서 IOC 독립위원회가 엄선한 결과다. 이 선수 개개인에 대한 정보와 조사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한 독립위원회는 이 러시아 도핑 스캔들을 조사했던 위원회를 말하고요. 이 조사 자료는 이 독립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담은 맥라렌 리포트를 의미하는데 이 안현수 선수 이 올림픽 출전 금지 조치를 당하고 난 뒤에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이 출전 불가 이유를 밝혀달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IOC에 보내기로 했는데 결국 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이 이제 내일 개천하죠. 그죠? 예, 첫날부터 좀 북적일 것 같은데 500명 정도가 내일 입촌한다 그러네요?
예, 첫날부터 많은 선수들이 입촌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 평창올림픽에서 이 빙상 종목은 강릉, 이 설상과 썰매 종목이 평창에서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강릉하고 평창 이 두 곳에 올림픽 선수촌이 마련이 된 겁니다. 내일 선수촌이 개촌하고요. 이 개촌 첫날인 내일 미국하고 일본, 스웨덴, 캐나다를 비롯한 22개국 선수 492명이 입촌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평창올림픽에 역대 최다인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예. 자, 이번엔 월드컵 대표팀 소식 알아보죠. 어제 왜 경기했잖아요, 자메이카하고. 근데 2대2로 비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축구 대표팀 지금 터키에서 전지훈련 중이거든요. 예. 어제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이 자메이카가 FIFA 랭킹 55위인데요. 이 전반 5분 만에 선제골 내준 뒤에 이 후반에 1대1로 쫓아갔고요. 이 2대1로 앞서가다가 이 동점골 허용해서 2대1로 비겼습니다. 예. 이 수비에서 이 상대 선수를 자꾸 놓치는 실수가 나왔고 우리의 득점은 모두 다 이 김신욱 선수의 두 골로 채워졌는데 이 197cm의 장신 공격수인 김신욱 선수 어제 두 골 모두 다 헤딩 슛이었습니다. 예. 이 김신욱 선수가 A매치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6골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게 관객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평가전이다 보니까. 아니, 야, 그렇게 없이 또 축구하는 거 아주 오랜만에 봐요. 예. 자, 정운찬 KBO 총재가 신임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그러는데 누구예요? 이 스타뉴스 대표인 장윤호 씨입니다. 이 야구 기자 출신이고요. 근데 사실 이 그동안의 야구계에서 모두들 다 언제 이 사무총장이 발표가 되나 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스타뉴스 대표의 장윤호 씨를 사무총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형식적으로는 이사회 제청을 얻어야지 되지만 사실 이 정 총재의 추천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고요. 이 장윤호 총장은 이 평생 야구를 취재해온 야구 전문 기자 출신인데요. 이 정운찬 총재가 이외에도 또 이 마케팅 회사인 KBOP 대표로 류대한 사무차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알아보죠.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청용 선수요. 볼턴 원더러스로 임대 이적 협상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는 모양이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이청용 선수가 지금 이 경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 이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사인 인스포 코리아가 어제 이 볼턴 원더러스의 임대 이적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고요. 오늘 새벽에 이 수완지 시티의 기성용 선수 아스널전에 출전했는데 이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154경기 출전 기록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갖고 있는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최다 경기 출전하고 타이 기록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의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죠. 기업들의 최강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러네요. 작년 10월까지 좀 이렇게 회복되다가 계속 10월 이후에 계속 회복되다가 좀 이번에 3개월 만에 하락했다라는 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하죠.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지금 나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78입니다. 3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는 거고 특히 늘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63, 내수기업이 71로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 이제 21개월 연속 기준치 100 아래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고요. 외국계 기업들도 61% 정도가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나쁜 소식인데 지난달에 해고된 임시직 근로자나 일용직 규모가 6년간 최대였다. 이런 통계도 있죠. 이게 뭐 최저임금하고 연관이 있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거죠. 최저임금 인상은 뭐 1월부터 이번 달부터 된 거고 앞서 인터뷰한 것처럼 한 달이 안 돼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고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 직전에 대부분의 계약 갱신이나 만료가 연말 연초에 몰려 있잖아요. 이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임시 일용직이 많다라는 거죠. 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17년 12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직자 중에 84%가 임시직 일용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2012년 1월 이후에 5년 11개월 만에, 그 6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하는 거죠. 보통 월 평균 20만 명대였다가 이 12월 1일에 30만 명대로 늘었다는 거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그 전에 다 임시일용직과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고용을 줄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공교롭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이건 계속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죠. 12월이니까. 자,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역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는데 투기 과열 지금 들어봤는데 위축 지역은 처음 들어봐요. 위축 지역으로 선정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묘할 것 같아요.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뭐 금융지원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내가 위축 지역에 산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온도차가 너무 나잖아요.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권만 오르고 나머지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거기를 이제 위축 지역으로 지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금융 지원, 세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이 참 묘한 게 투기 지역이라고 하면 더 오르고요. 위축 지역이라고 하면 더 떨어집니다. 이게 낙인 효과고 주원글씨가 좀 그거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위축 지역이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면은요. 그런 것도 있고 식당 갈 때도 사람 막 줄 서 있고 이런 식당 가면 왠지 모르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빈 식당 가면은 좀 이게 뭐 그렇죠. 여기에서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맛집 찾을 때 말씀드렸다 사람 많은데 모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위축 지역이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맛집이나 아니집이나 제가 미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뭐. 맞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위축 지역이 아니라 다른 걸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차라리 보호 지역이라고 하든지 상당히 위축됩니다. 아무튼 이름이 상당히 많은 걸 말해 주는데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는 언제 이게 다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문제하고 사교육 문제, 교육 문제 해결하면 뭐 대통령 종신으로 하지 않을까요? 예. 어제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첫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투자자 실명이 확인이 돼야지만 투자금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뭐 가입도 받았다고 하는데 거의 신규 가입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당국이 은행에 만약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거 있으면 은행 책임 묻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규를 받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면 원래 한국이 항상 1, 2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저 5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도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프라고 하잖아요. 김치 프리미엄. 미국인은 김프예요, 그게 약자가? 네, 김프라고 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원래는 한 미국보다 많을 때는 50% 보통 30% 정도인데 지금은 6, 7%밖에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팔면 이익이다.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완전 손해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1,100만 원대, 뭐 1,20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말 그대로 좀 위축돼 있죠. 위축 지역이 지금 바뀐 거죠. 위축 지역이네요. 과열지구에서 약간 위축 지역으로 바뀐 상황이죠. 근데요,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일부 인터넷 이 홈쇼핑,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가상화폐를 이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정부는 이제 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 어제 판결이 나온 걸 보면은
가상화폐를 몰수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교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으로 법원이 처음 인정한 건데요. 네. 이제 범죄 수단, 은닉 수단으로 재산 은닉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죠. 사실 가상화폐로 뭐 돈을 받아서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216 비트코인. 지금 시세로 하면 한 3억 원 정도 되지만 그 당시 시세는 5억 원 정도가 됐으니까 이걸 몰수를 안 하면 약간의 법원의 그 판사 입장에서 저 범죄자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면 이걸 팔아가지고 변호사 그렇죠. 비도 치르고 할 테니까 이걸 몰수하겠다는 거. 이 몰수하겠다라는 건 자체는 이건 자산 가치가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화폐로 인정하거나 통화로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지금의 정부 입장은 화폐도 아니요. 금융자산도 아니다라고 해서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법원에서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돼야 될지는 일단 몰수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정식으로 화폐나 재산으로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정부의 이 고민 좋게 얘기하면 고민이 담겨 있는 맞아요. 거고 좀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면 어정쩡한 입장이 그대로 투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네? 하든지 뭐 요즘에 외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해법 아닌가요? 뭐. 근데 외교에서는 우물쭈물 어정쩡 곤란합니다. 모호한 것이 중요한 거죠. 전략적 모호성을 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비트코인도 전략적 모호성이다. 어정쩡과 우물쭈물은 좀 다른 거죠. 네. 예, 또 삼성전자가 임원승진 심사에서 외국어 회화 자격증을 의무하기로 했다. 아이고 이분들이 이제 연세 드셔서 이거 외국어 배우셔야겠네요. 토마스 바흐 발음 잘 되시는 교수님. 예, 교수님.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어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영어, 네.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까지 뭐 주요 외국어의 회화 능력, 이 최고 등급에 도달해야지만 임원 승진 심사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일단 재무 및 인사 파트에서 근무하는 그 대상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 하는 것도 2027년. 왜 인사 재무냐. 다른 마케팅이나 영업은 가만히 내비둬도 영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이니까 삼성전자는. 네. 근데 재무나 뭐 인사 이런 건 국내에만 있잖아요. 예. 영어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영어 임원 승진 심사에서 2027년 지금의 과차장들이 임원 될 때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방금 이제 삼성전자 지난해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53조 원을 넘어섰답니다. 처음 53조면 서울시 예산이 32조고요. 우리나라 네. 국방 예산이 44조인데요. 그보다 더 많은 거죠. 대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삼성전자는 전 세계 IT 기업 중에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이번에 평창올림픽도 자동 번역기 저 벌써 이 휴대전화에 다운받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더 그 2027년 되면 뭐 동시 통역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도 별로 이렇게 외국어에 뛰어나지 않아서 여기에 완전히 수긍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게 순차 통역은 다 되거든요. 제가 어제 시험을 해봤어요 한번. 근데 이제 뭐 사람과 사람들 바로 하는 거하고 이제 기계를 통하는 거하고 좀 약간 이제 소통에 이제 그런 있다는 거죠. 있지만 예. 독일어가 더욱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 주부나 사회 초년생의 신용 등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신용 등급 많이 받으려면 카드 많이 쓰세요. 그리고 대출 많이 쓰세요입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올라오면 나 깨끗해라고 생각하고 카드 안 쓰고 대출 안 쓰면 등급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실적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잘 갚는구나. 그렇죠. 이런 게 인정이 돼야지 네.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사회초년생들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주부들도 상대적으로 직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급이 좀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신용등급 개선방을 내놨는데 이제 신용카드 실적이나 대출 실적 말고 온라인 쇼핑 많이 해도 통신료 잘 내도 보험료 잘 내도 등급 산정 기준에 이걸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초년생들이나 주부나 60대 이상 이제 직장생활 거의 은퇴하신 고령층들의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지금은 1에서 10등급까지 등급제입니다. 이걸 점수제 1000점 만점으로 점수제로 하반기에 전환해서 아주 개인별로 면밀하게 세분하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2020년부터 인공지능 재판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 야, 이거 참. 인공지능 재판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예. 인공지능. 아니, 저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공정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내가 과연 수긍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사실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기, 판단이 들어가기,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기 좀 없는 부분이지. 왜냐? 서류들이 잘 갖춰졌고 재산 요건이 맞으면 회생을 시키는 거고 파산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면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 이걸 AI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 연구 용역을 한번 지금 발주를 해서 이르면 2020년부터 그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물론 이제 법의 적용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AI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감성적 지능은 좀 떨어지는 거겠죠. 공평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공정성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기계도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인간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자꾸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 친구가. 빨리 배우잖아요. 로봇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마식령 스키장 오늘 아침 10시에 전세기로 출발할 예정이죠. 우리나라 스키 선수단들이 마식령 스키장으로 예정대로 10시에 출발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네요.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조심하십시오. 저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